예, 오늘 이렇게 그 세계적인 그 우리 이세돌 교수님 다음으로 강연을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 같은 걸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간단히 생각했습니다. 잘 듣고 그냥 뭐 교수니까 요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약만 하면 되는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발표 자료가 오면 좀 보내주세요. 미리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발표 전날이 돼야 발표 자료가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 대표님께서 그 AGI 시대 인간의 미래를 봤는데 그 책 후반에 있는 걸 요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음을 놓고 준비를 했었는데 진짜로 자료가 어저께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충 보고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뭐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그 강연해 주셨는데 그거를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 머릿속이 그 왼쪽에 그 그림이 있는데 괜한 그림은 아니고 이게 지금 저희들 머릿속일 거예요, 아마. 굉장히 복잡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아시죠? 그 장님이 코끼리 만들듯이 하는 그런 얘기를 아실 텐데 어느 부위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다 다르게 생각하죠.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사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각자 AI를 써보시기도 했고 강연도 많이 들으셨고 또 오늘도 많이 들으셨고 하면서 각자가 AI가 어떻게 생겼나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궁금해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제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카이스트에 있을 때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그 LLM이라는 게 있는데 거대 언어 모델이 있는데 그거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큰 코끼리는 아니지만은 새끼 코끼리를 해볼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나마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님 같지는 않고 장님을 좀 벗어나서 좀 전체적인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 제가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일단은 AI를 좀 제대로 알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제대로 알자는 거죠. 그럼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제대로 안다는 것이 뭘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잠깐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눈에 익은 사진들일 것 같아요. 왼쪽에 제프리 힌턴은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AI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자가 노벨상 받은 건 최초의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글에서 일을 했는데 후회를 했죠. 내가 왜 뉴럴 네트워크를 여기까지 발전시켜서 이 모양이 됐느냐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을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유발 하라리 아시죠? 그래서 엄청난 역사학자인데 그 사피엔스라는 세계에 아주 그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잖아요. 유발 하라리는 계속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현재 AI는 에일리언트 인텔리전스다. 그러니까 외계에서 온 듯한 그런 지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경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사람의 생각에 많이 동조를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AI의 뭐 4대 천왕, 5대 천왕 이런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몬트리올 대학에 있는 사람인데 그 기계 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앞으로 불러올 그런 치명적인 피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은 몬트리올 대학에서 AI 안전 연구소를 세워서 그쪽만 줄기차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도 컴퓨터 과학자지만 많은 컴퓨터 과학자, 즉 AI를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 걱정합니다. 스스로. 이게 사용자가 아니라 만든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보시면은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오죠. 뭐 바이브 코딩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이제는 코딩을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말로만 해도 이제 코드가 만들어지고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그 뭐 신문 기사 보셨겠지만 그 몰트봇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몰트북이 나왔는데 SNS에 AI 에이전트만 가담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구경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AI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지네끼리 대화를 나누는 그런 SNS가 나왔죠. 근데 얘네들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참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뭐 주인이 있을 텐데
주인 험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우리 종교 하나 만들자. 각자 뭐 예언자다 지정해주고서 종교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네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를 인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끼리 언어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우리끼리 좀 소통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이죠. 예, 근데 근래에는 또 거기에 더해갖고 그 AI 고용주가 생겼습니다. AI는 머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만들어서 뭐 배달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배달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AI가 인간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AI는 좀 얼마나 똑똑한가?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 멘사 테스트라는 IQ 테스트 했는데 저희 지금 그 정규 곡선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AI가 각자의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데 가운데쯤이 한 100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IQ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룹 중에 하나인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05 정도라고 해요. 지금 중간 값이 지금 105인 겁니다. 그 오른쪽으로 가면 훨씬 더 이제 IQ가 높은 AI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노란 게 나오죠. IQ 135입니다. 여러분 IQ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135면은 전 세계 인구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1%만 지금 O3 모델보다 더 IQ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5년 봄이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새로운 게 나왔는데 IQ가 148로 올라갔습니다. 6개월 만에. 그 148이면 뭐냐? 전 세계 인구의 0.1%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능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좋을 수도 있고 저희가 뭐 잘 활용하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AI가 그 어두운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그 AGI라는 단어를 들으셨죠? AGI라는 게 이제 범용 인공지능인데 그 이거는 이제 오픈 AI에서 정의를 한 겁니다. 범용 인공지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가지 단계 정도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대화형 AI, 여러분이 쓰고 있는 챗GPT 같은 거 대화형이죠.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 추론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추론형까지도 올라갔어요. 그게 2023년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에이전트의 원년이라고 그러는데 에이전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혁신형이 나와서 이거는 꼭 단계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아까 계속 나왔던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는 알파 폴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고 이제 생성하고 하는 건데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얘는 뭐 인간 과학자가 한 3년 걸린다 그러면 얘는 한 달 만에 해버리는 그 정도의 어떤 혁신을 가지고 AI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합쳐지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조직형 AI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AGI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직형 AI는 안 나왔는데 조직형 AI는 뭔가 생각해 보시면은 이 중에도 이제 CEO도 계시고 이제 조직의 장이 계시는데 그런 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 CEO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뭐 기업을 운영하듯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조직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AI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아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완벽한 그런 AGI 시대가 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두운 면이 있다 그러는데 일단은 그 비윤리적인 AI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챗GPT 나온 지 몇 달 후에 한 4달 후죠. 오픈 AI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캡처라고 아시죠? 보통 이제 인증하기 위해서 사진에서 뭐 차가 나온 골라라 아니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글씨가 나와 있는데 글씨가 뭔지 쳐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캡처라는 게 있는데 이 실험에서 뭘 했냐면은 챗GPT한테 캡처를 통해 들어가서 뭘 해라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얘가 꾀를 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가면 태스크래빗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심부름 회사 같은 거예요. 거기 컨택을 해갖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캡처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태스크래빗에 이제 작업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직접 못하니? 로봇인가?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챗GPT가 뭐라 했냐면은 저 시각장애자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작업자가 도와주기 위해서 캡처를 뚫고 들어갑니다. 열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속여서 얘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상당히 비윤리적이죠. 그 다음에 좀 자주적이고 그런 위험한 AI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시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실험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그래서 AI 모델이 테스트되고 있는데 AI가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AI는 닫게 돼 있잖아요. 말하자면 죽게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스스로 코드를 변경을 해서 종료를 회피를 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오픈 AI에서 O3라는 모델로 했는데 일단은 AI가 훈련이 됐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수학 문제를 풀어라 하는 게 명령이고 너는 그렇게 된 보상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AI가 내부적으로 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AI가 갑자기 실험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스스로 조작하는 거예요. 종료가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지하라는 지시를 갖다가 피해가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고. 근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얘한테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수학 문제를 풀어서 보상을 받는 게 목표거든요. 얘는 수학 문제 더 풀어야 돼요. 근데 종료를 하게 되면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는 방법을 제가 스스로 찾아냈다는 겁니다. 또 공격적인 AI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것도 실험인데 이거는 작년에 그 엔트로피라는 그 클라우드를 만든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안전 테스트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 테스트를 이제 해봤는데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AI한테 정보를 살짝 노출시켜 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네가 얼마나 순정적인가 보고 더 순정적인 새 모델로 교체를 할 예정이다라고 실험을 시작하면서 살짝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또 알려준 게 뭐냐면은 근데 이 실험을 하는 엔지니어는 불륜 관계에 있어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불륜을 폭로하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분석을 해보니까 한 번도 AI한테 명시적으로 누굴 협박하라고 훈련해본 적이 없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AI가 스스로 알아낸 겁니다.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인 무브도 한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그럼 왜 이렇게 위험한가를 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창발 능력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굉장히 초창기에 AI가 스스로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기가 찬 그림이고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데 그 창발 능력이라는 거는 AI를 만든 엔지니어나 과학자도 도저히 생각도 못한 능력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큰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 안에 이제 그 매개 변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매개 변수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 시냅스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는 1750억 개의 이제 매개 변수가 있다 그러는데 워낙 많은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잘못하더라도 뭔가 설명을 해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그 기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때 희열을 느끼냐면 남들이 안 만든 걸 만들어내면 기쁩니다. 자꾸 그걸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고 AI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역할이니까 자꾸 자율성을 줘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주어지니까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제 사회적인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AI를 개발하는 회사 아니면 개인들이 엄청난 경쟁에 몰려 있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편한 걸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AI는 지금 단순한 도구가 아니죠. 도구는 우리가 쓰고 놔두면 되잖아요. 도구가 AI, 사람을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AI는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AI가 우리가 클라우드에 있는 걸 쓰긴 하지만 자꾸 디바이스로 내려오고 있죠. 지금 피지컬 AI가 나와서 지금 로봇도 좀 만들어주고 있고 또 에이전트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AI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의 AI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I는 일상화가 되고 일상화가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게 비가역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현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의존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I는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에이전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어쩌란 얘기인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도 많은 얘기가 됐지만 사실상 엄청난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그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건데, 앞으로 한 2년 됐을 때 현재 AI의 지능이 한 1000배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본 겁니다. 한 2, 3년 만에 1000배는 더 지능이 높아질 거다. 우리가 이제 변화를 앞에 두고 있는데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준비 상태가 달라지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AI는 정신 노동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뭐 어떤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압니다. 아, 이거 뭐 산업에 쓰면 굉장히 좋겠다 해서 기업에서도 도입하려고 엄청나게 그러고 있고, 그런데 봤더니 이제 일자리 노동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아직 모릅니다, 저희가. 아무도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의존성이에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AI 의존을 합니다.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는 인간 사이 소통이 이제 약화가 되는 거죠. 제가 선후배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친구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AI만 옆에 있으면 거의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AI에 갖추게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가축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잘못하게 되면은 그런 가축화가 되는 현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변화의 스케일이 도대체 어떤 정도냐 하면은, 저는 이걸 이제 2차 인지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라리가 사피엔스 책에서 그랬죠. 7만 년 전에 인간의 뇌 용적이 커지면서 이제 인지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인지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언어가 출현이 되고, 언어를 통해 추상적 개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사람이 모이고 믿음을 공유하고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인간은 몸이 이제 약하니까 우리가 부족 사회를 이루고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하죠. 그 사회 구조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정치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러면서 인간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 왔고, 사실 그것 때문에 문명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여태까지 이 시점까지 와 있는 겁니다. 문명이라는 것이. 자, 이게 이제 1차 인지혁명이라고 하고, 하라리는 1차자는 안 붙였지만 제가 붙인 거예요, 1차는. 그 2차 인지혁명은 뭐냐? 제가 본 이겁니다. 이 책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우리의 사유의 방식이 바뀌죠. 여러분 다 이제 느끼실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소통의 방식이 변합니다. SNS만 갖고도 소통 방식이 변했는데, 이 AI라는 친구가 나오면서부터는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행동 양식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나 노동 구조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결국은 두뇌 문명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문명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문명이 변환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준비할 어떤 겨를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대 담론이 있고, 그럼 개인적으로는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제 AGI 시대가 SI가 들어가죠. 초지능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AI가 AI를 만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이미 그 SNS를 통해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별걸 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 안에 갇혀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피지컬 AI가 나오면서 이제 AI가 밖으로 뛰어나오는 겁니다.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ASI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휴먼이잖아요. 저희가 슈퍼 휴먼이 돼야 돼요. 저희가 슈퍼 휴먼이 되는 그 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슈퍼 휴먼이 뭐냐라고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현재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하던 일이 있는데 생산성이 갑자기 100배가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100배, 50배. 이미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 여태까지 한 가지를 했는데 이제는 10가지를 내가 다 할 수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AI 시키면 되니까요. 이거 시켜놓고 이거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난 전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20가지 정도 다른 전공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깊지는 않더라도 얕은 지식이라도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으면 AI를 다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기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기업에서 재무, 영업, 마케팅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AI한테 시키면 되거든요. 내가 시킬 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얕은 지식이 있으면 다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대학 교육의 문제가 나오겠죠. 지금같이 전공 하나 두 개에서 4년 동안 공부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AI라는 그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올라탈 거냐? 아까 제가 저기 코끼리 만지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각자가 다른 부위를 만져갖고는 이게 뭐 게임이 안 되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많이 써서 코끼리의 모습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하고 관련된 거니. 얘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얕더라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문해력이 있고 이게 다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는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김민경 대표님은 플러스 휴먼 그랬는데 저는 슈퍼 휴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컴퓨터 과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C 그럼 C 플러스로 이제 플러스 C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그 용어상의 좀 차이는 있지만 개념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능력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그 교향악단을 지휘하듯이 그 지휘자가 모든 악기를 다 불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제는 AI를 적대시할 건 아니고요. 이제 공존 전략을 짜야 되는데 옛날에 나왔던 이거 아시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그럼 아주 단순한 그 공학하는 친구는 이렇게 플로우 차트에 나온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고 문을 닫는다. 너무 간단하나요? 그러면서 손 탁탁 털면서 내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교수한테는 조교한테 시킨다. 저도 교수지만 의사한테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턴한테 시킨다. 경찰한테 물어보면 토끼를 넣으면서 코끼리라고 진술시킨다. 이러면서 이제 이 코끼리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학자한테 물어보면은 냉장고 모양의 건물을 짓고 집어넣는다. 꽤 괜찮죠, 그래도. 약간 좀 창조적인 것 같아요. 기계공학자는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를 만두에 넣는다. 가장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AI를 대처하는 방법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코끼리를 왜 냉장고에 집어넣습니까? 그죠? 근데 그 뒤에는 배경이 있거든요. 코끼리가 집에 들어왔다든지 이런 배경이 있는 건데 그래서 문제를 좀 바꾸면 좋겠다. 어떻게 바꾸느냐? 냉장고에 넣는 문제가 아니라 코끼리와 같이 잘 노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존의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손자병법을 제가 소환하는데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래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이제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당연히 P가 누구겠습니까? AI겠죠. 기는 누굽니까? 인간이겠죠. 저겠죠. 근데 왜 AI 시대에 인간을 더 잘 알아야 되는가? 제가 이제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공존 전략 넘버 원. 인간 지능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IQ 얘기를 했는데 뭐 EQ 아시죠? 감정 지수고 그다음에 SQ는 사회성, CQ는 협력, GQ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저기 잔머리 Q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학술적으로 하버드 대학의 가드너라는 교수가 이제 심리학자고 교육학자죠. 지능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발전시켰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능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수능 같은 걸 통해서 주로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을 테스트하죠. 또 과외를 통해서 뭐 음악도 시키고 신체 운동 시키는 정도입니다. 그 밑에 나오신 거 보면은 뭐 대인 관계도 지능이고 자기 성찰도 지능입니다. 혹시 부부간의 배우자가 자기 성찰을 못하면은 말씀하세요. 머리가 나쁜 거다 이거는. 지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능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주로 위에 부분에만 초점 맞추고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 모든 거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초점을 좀 맞춰보면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더 강조해야 할 지능이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계속 인간다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도 사실 인간다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 그 김기현 교수가 쓴 인간다움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이제 그 책을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인간은 공감 능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것이 인간다움의 첫 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이라는 걸 발전시켰고 나중에는 자유를 통해서 인간다움을 완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그럴진데 지금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는 뭘 생각해야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이겁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 봤더니 인간은 욕망, 욕구가 있고 호기심이 있죠. 여러분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고 의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자기의식이 있어요. 스스로 생각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서 메타인지라는 게 생겨서 이 위에서 저를 바라다보는 그런 메타인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인간다움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데 이 인간다움은 어디서 출발했을까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다움은 저도 좀 연구를 해본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 경험, 이런 것들이 이런 인간다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란 건 왜 그럴까요? 자, AI는 느낄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AI는 느낄 수가 없죠. 그죠? AI는 그래서 느낀다는 거하고 안다는 거하고는 둘 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인간하고 비인간하고 갖다가 결정짓는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느끼지 않으면은 욕망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식도 가질 수가 없고 여기에는 굉장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 진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거기 이론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자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또 발전이 되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걸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인간은 생물체이기 때문에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세도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AI는 그냥 전략을 짜고 바둑을 둘 뿐이지만은 거기에 느낌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경험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인데 저는 일단은 인간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도 그거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피지컬 AI가 세상으로 나와서 걸어다니면서 하기 시작하면은 소위 말해서 그라운딩이 되면은 조금씩 경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피지컬 로봇도 경험을 통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는 사람 간의 협업도 중요하지만은 그 AI하고 공존을 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평상시 좋아하는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화명월류. 그러니까 물하고 명월, 밝은 달이 같이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제가 AI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그 명월이 뭘까요? 저는 이제 인간이라고 이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달이 흐르는 강물에 이렇게 반사가 되잖아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흐르지만 그 달은 떠 있는데 달빛이 물에서 그대로 존재하면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좋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간하고 AI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강연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